김 씨 일가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두미 씨, 예. 2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 제가 이만가 MC인데 이 정도는 알죠? 그렇지. 김정일 생일 아니겠어요? 이야. 생일이랑 뭐 어떡합니까? 에? 그건 뭐라 그래요? 탄생일이라 그래야지. 깜짝이야. 빨간색이 옷이 좀 깨서 안 맞았어요. 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탄생일인데 탄생일. 탄생. 생일이 뭡니까? 아, 그래요? 예. 정작 본인들 생일은 모르면서 김정일 생일을 아세요. 아, 추울 텐데 2월 16일이면. 예. 생일 잔치예요. 꽃놀이 수준을 보면 약간 좀 조악해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생일인데 이걸 명절을 만들어서 광명성절이라고. 맞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조잡스럽긴 했습니다만 저 불꽃놀이 한 발 한 발이 다 돈이고 그렇죠. 수많은 행사 자체가 돈이잖아요.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금 출처 좀 궁금하시죠? 네. 아, 제가 웨어버리 이 효자 상품으로 손꼽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 뭐죠? 뭔 것 같습니까? 먹을 거? 핫한 술? 거. 고사리 송이. 바로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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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마네킹이잖아요, 이거. 마네킹을 판다고? 이겁니다. 마네킹이? 마네킹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발. 이 가발과 속눈썹입니다. 이게 진짜 북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이게 예. 북한산이에요. 예. 이렇게. 그렇죠.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이 가발과 속눈썹 등등 인조 모발 제품이라고 합니다. 수출한 금액이 아주 놀랐습니다. 1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우와. 2천억. 가발하고 속눈썹으로. 가발하고 속눈썹. 중국에만 팔면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이 이 가발을 받은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싹 포장 가리를 포장을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방권 국가들에게 이거 중국 가발인데요? 라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리셀을 하는 거예요. 리세일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서구권의 민주사회에서는 북한의 물품을 별도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발과 속눈썹도 수입 금지 품목이에요. 일례로 미국이 이 대북 제재를 가장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왜 여성들이 딱 보면 아는 그 유명한 화장품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5년간 이 북한 속눈썹을 속재료로 납품받아 판매왔던 거예요. 미 당국이 굉장히 유명한 거대 미국 화장품 기업인데 이 기업에게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진짜 뭐 미국판 우리 올리브영이라고 할 맞네요. 수 있는 이런 대형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5년 동안 이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촉이 있지 이 물건이 어딘지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업체면 대개 다 그 자기네들의 상품의 원산지 품질 관리부터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북한산 또 중국으로 이렇게 원산지가 위장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유통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제재를 이제 위반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속눈썹 그리고 가발에는 저희가 모르는 일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인권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요. 이 북한 정부의
모든 돈을 갖다 바치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인권단체에서 이 북한의 1위 수출품, 앞서 이제 김종국 씨가 소개해 주신 이 가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제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죠.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리만큼 다 심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더냐? 넌 눈이 안 보여?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제품을 많이 든 아이들 얼굴이 진짜 새하얘요.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발 한 번 디뎌야 되는데 이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저희들이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곳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폴란드에서 온 지금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부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한나 허사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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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4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아니면 뭐 탈북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폴란드에서나 독일에서 운영하고도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넘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소개했던 이제 Made in China라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발 가운데 70%가 한 곳에서 생산되어 있었다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에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증거니 많이 저희를 분석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화소에서. 아니 정거리 교화소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하고 좀 다른 곳인가요? 교화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같은 레벨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보다 일단 사전적 의미는 낮아요. 교화하는 거죠. 교화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유기징역이라든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일단 북한에서는 교화소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북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요. 이 교화소가 몇 개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전거리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함경북도 회령 지역, 저기 집 동그라미 보이시죠? 실제로 저기 회령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두만강, 그러니까 중국 쪽의 두만강에서 보면 회령이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저기서 전거리 교화소에 있는 노동력을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국경 근처군요. 과거 저도 이제 북한에서 보위부했을 때 전거리 교화소는 들었죠. 거기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잖아요. 이 전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있어요.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를 황해도 지역에서까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전거리 교화소 간다라고 하면 공포에 떨리는 것이에요, 그쪽이. 벌써 급수들이 있습니다, 교화소 자체들이. 그런 교화소 자체가 이제 급수가 있는데 이제 전거리 교화소에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또 전거리 교화소는 뭐 탈북했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월경했던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탈북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월경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 갖다 쓴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 보충을 노동력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전거리 교화소로 보낸다. 이런 말까지 떠들 정도로 이렇게 악명 높은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 그냥 우리 탈북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그냥 남자 아들 갖고 자기 아들 갖고 아빠 갖고 남동생 같은 그런 건장한 남자들이 어승어 강목을 들고 여성들 옷 다 벗기고 진짜 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옷 딱 벗어갖고 그냥 찜뛰기 시키고 펌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알몸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수치스러운 일 남자들. 그럼요, 남자들이.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너네는 벌레 새끼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맞아 죽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북성된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궁 검사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선이나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그 강간이에요. 반임도 범죄 강간이에요. 만약에 임신된 여자 성혼했으면은 강제 낙태도 시키고 아이 낳게 되면은 이런 아이 죽이고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고 유엔에서는 그 넓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달에 약 100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장난 아니지. 있습니다. 살아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을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2010년 후반까지 전거리 교화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다가 온 이영주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들어갔다가 2007년 2월에 나온 권효진입니다. 와. 몇 년 계신 거예요, 그러면? 7년? 네, 구류장까지 하면 횟수는 한 8년 되죠. 네, 만 7년 살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저도 역시 살고 나오니까 나와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래서 그 사회복 갈아입은 대로 열차 타고 제가 김책이라는 고장으로 가는데 열차 안전은 이제 증명서 검열하는 거예요. 그 교화 출소증 A4 용지만 하고 내놓으니까 그거 딱 보더니 나를 번갈아 보더니 영웅이구만. 왜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장시간 살아나온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거기서 살다 나온 사람 뭐 내리보고 올리보고 하더니 영웅이구만. 그러더니 서랍 열고 자기가 뇌물 받은 담배, 고급 담배 그거 한 각 재주면 보안은 찾더니 이 사람을 침체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내려다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때 참 처음엔 이 사람 날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화소 갔다 나왔는데 살아나온 거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마 가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증언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지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영웅이구만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그 교화소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야기를 좀 찬찬히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씨부터 그 교화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어떤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네, 제가 가정에 이제 맞이에요, 장녀.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맞으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돈 벌어서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만강을 건넜는데 사실 북한에서 계산할 때랑 중국에 들어가서 계산할 때랑 다르잖아요. 중국은 남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인신매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살면서 애한테 굉장히 이제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제가 다 민폐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 신분 없는 며느리로 제 남편을 만났으니까 시댁한테도 민폐고 제 남편한테도 민폐고 제일 미안했던 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2번을 다 이제 북한에 도착을 했죠. 북한이요? 네. 잡혀서? 네, 잡혀서. 아이고야. 네. 북송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33조 비법 월경에 이제 그 제목에 해당되어서 이제 전거리 감옥에 이제 갔죠. 권효진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전거리 교화소로 가신 거예요? 저도 뭐 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진짜 당에 충실했습니다. 저도 당원이었고 군에 나가서도 뭐 그냥 군인들 선전하고 구호도 많이 쓰고 선전화 그림도 많이 그렸고 이제 2월 16일 뭐 김정일이 명절 되면은 그 함경북도 청진시 있는 동상에 올라가는 꽃바구니가 한 420개 정도 됩니다. 그 댕기글을 저도 그 사범대학 그 교원하고 교수하고 저하고 한 이틀 밤 새면서 그걸 다 썼어요. 그 댕기글을.
아, 이거 지금 쓰신 것들이에요, 다? 예, 이거 영생탑은 이게 한 27m 높이 됩니다. 예, 이거 안전비가 올라가서 그냥 다 글 쓰고 했는데. 아, 이런 일을 하셨어요? 원래? 예, 예. 이런 거 하다가 또 연합기업 쏘니까 대기업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신문기사도 쓰고, 예, 그랬는데 실제 뭐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작되니까 뭐 나도 그건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 친구들도 굶어 죽고, 예, 그런 거 보니까 나도 뭘 먹어야 나도 좀 당에 충실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 그 소개를 해서 라진에 들어갔어요. 라진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저도 해보자. 그래, 그 친구가 N을 한 30장 가져와서 일본 그거 가지고 마린 오징어로 사가지고 갔는데 그 하는 과정에 중국 사람이 소개를 해서 그 남산여관이라는 데 그 104호실이라고 기억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저한테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좀 위험한 부탁인데 자기 친척을 하나 찾아달라는 거예요. 청진에 있는데 찾아주면 내가 사례를 주겠다. 한 2,000불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2,000불이면 대단한 돈이었습니다. 찾아만 달라면 예, 사람 하나 찾아주면. 그래서 저는 오케이, 찾아줄게. 뭐 북한하고 우리 중국이 친구인데 우리 모사 좀 도와주겠다는데 친구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왜 못 찾아주겠냐. 그래서 알았다, 찾아주겠다 하니까 처음에 500불 주더라고요. 그 좀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송평구역이라는 그 당원 등록과 가장한테 제가 가서 같은 그 당 기관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 좀 찾아달라. 내가 좀 급히 만날 일이 있다 하니까 그 찾아서 주소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니까 그때 70 몇 세 됐는데 정말 딸하고 두 분이 사는데 고난하게 살더라고요. 옷도 그 병사들이 입던 바지인데 다 꿰진 거 있고. 그래서 데리고 나 시장에 나가서 식사 좀 시키고 옷 좀 한두 개 사입히고 데리고 라진 들어갔죠. 예, 라진 들어가서 그 넘겨졌는데 그 조선족인즉 북한에 와서 국군 포로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장사한 사람인 걸 난 몰랐어요. 국군 포로였어요? 국군 포로? 일이 크게 됐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가 자각했으면 안 합니다. 제가 아마 그때 자각.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올 때 출국 사업소에서부터 이 사람이 계속 그 촬영된 거예요. 보도 15위부가 라진 15위부가. 그분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추적을 한 거군요. 예, 원래 이 사람이 한국 드나드는 걸 출입국 사업소에서 다 아니까 이 사람이 라진을 딱 들어오고 후창 시간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거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남산여관 104호실까지 다 찍힌 겁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빼도 박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국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급 제일 낮은 계급이라 적대 계급이에요. 북한에서는. 네, 적대 계급인데 제가 있었던 이제 황해도 첨단 화양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국군 포로가 있어요. 그 국군 포로인지 모르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주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보입에서 요시찰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뜬금없이 자꾸 저 사람을 만나서 술을 먹냐. 사실 옆집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국군 포로인지도 몰라요. 네, 국군 포로인지 모르는데 그 자녀가 농장을 하는 자녀가 있으니 같은 분조인 거예요. 같은 분조라니까 좀 뭐 대화가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자주 술을 마셨는데 보입에서 끌고 간 거예요. 끌어가가지고 너 왜 자꾸 국군 포로네 집안에 가서 만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래? 국군 포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단련대 갔어요. 갔어? 단련대, 보름 단련대 뛰었어요. 그 사람네 이제 접근하지 말라. 그 사람은 우리 사회의 계급 대상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군 포로인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거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찌됐건 그 탈북을 이제 도운 혐의가 되죠. 그거는 완전 뭐 그냥 솔직히 쟤도 큰 죄야. 그거. 큰 죄죠. 술 먹은 것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군 포로를 찾는 게 진짜 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의식적으로 했든 어쨌든 그건 네가 당원으로서 계급성이 없다. 예, 그게 혁명 전통성, 뭐 사회주의 애국성, 뭐 마지막에 네 번째 계급성인데 그 계급성을 내가 뭐 반대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저 집은 국군 포로네 집이다 하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거리 교화소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두 분의 뭐 사연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전거리 이제 교화소로 두 분이 가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위반했을 때 교도소나 유치장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 그것도 전거리 교화소라고 하는 악명 높은 곳에 이제 두 분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교화소 겉면만 보고 교화소에 온지 몰랐어요. 그냥 북한에 그냥 평범한 농장집처럼 생기고 그냥 보이는 게 새까맣게 생긴 큰 이제 뭐라고 철문 그리고 이제
도망치면 죽인다고 쓴 그 표말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고 아 내가 감옥에 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했고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서 3년 뒤에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형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3년 반. 3년 반 형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전거리 교화소의 그 위성 사진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이제 거대한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화 시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그 교화소를 운영하는 지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또 경비하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의 수가 약 2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2km 반경 내에 같이 살고 있어요. 큰 마을이네요. 지도에서 좀 한 가지 더 자세히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란색 부분을 쳐놓고 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쳐놨어요. 노란색이 좀 작고 빨간색이 더 넓어졌죠. 노란색 그 건물은 확장 이전의 건물이에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2009년에 이 신설 수감소가 신설되면서 전거리 교화소 수용 시설이 좀 이렇게 확장된 걸 저희가 표현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2009년에 신설된 곳이 바로 여성 수감소가 확장된 곳이에요. 2007년에만 하더라도 여성 수감자 수가 한 200여 명에 불과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000명이 늘어나서 여성 수감자 수가 1200명이 됐다. 그래서 2009년에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시설을. 그래서 더 이 수감소 시설을 더 이제 확장한 지도가 이제 위성에서 포착이 된 거죠.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해 전에 2008년 여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저희들 기억하시지만 그때 우리 민간 단체들이 강제 북송 문제를 엄청나게 제기했는데 바로 이제 중국 시진핑 당국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북송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치안 유지라는 점도 있었고 그때 뭐 꼭 탈북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탄압이나 파전점이나 검열 이런 것들이 강화됐고 그때 사실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 나와 있던 많은 탈북민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거든요. 네. 가족들의 이제 생계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그 비버월경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결국은 여기 전거리 교화소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 수용자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니까 2009년 들어가지고 시설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이 죄수복을 입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죄수복을 좀 입나요? 다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면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이제 갈라서 이제 지급해 주는데 나는 그 면회 그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입반에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하고 팔 짝짝이 그러니까 이 사람 팔이랑 내 팔이랑 뜯어서 이제 바꾸고 바지가랭이를 이 사람 바지가랭이랑 내 바지가랭이랑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색깔을 나누는 하고. 그걸로 되냐고? 그래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뭐랑 이게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도망치면 사회 사람과 이제 구별하는데 이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사회 사람이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옷을 까치옷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까치가 흰색 검은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주를 막는 방법 하나로서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단추를 규정에 못 달게 돼 있죠. 단추를 다 떼고 끈으로 이렇게 묶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카라, 목카라 이게 에리가 없어요. 에리 다 뜯습니다. 그래서 그냥 티셔츠처럼 이게 동그란 거예요. 동복도. 왜 그러는 거예요? 단추? 왜 그러냐면 이게 카라가 있으면 일반 옷이 되니까 그 입고 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수들만 입을 수 있는 목카라가 없고 단추가 없고 이 단추는 먹어서 자살할까 봐. 자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추는 뭐 구르장서부터 다 떼는 게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사회적으로 구별시키려고 도주 막기 위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규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은 이제 사회인이 아니야. 이 교화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태도를 이제 주는 건데. 근데 앞서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하나의 촌락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가부터 오가까지 남자가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면서 삼가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일가, 이가, 남자, 삼가, 여자, 사가, 오가, 육가까지 남자들. 그러니까 꼭 중간에 여자들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쓰던 공간을 저희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 이제 나왔잖아요. 빨간 그림 침대로 저도 이제 보니까 아까 좀 울컥하던데 거기 감옥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이제 디귿자로 생겼는데 이제 보면 취장부터 취장 제가 있던 화목반 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초소, 간수들이 있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네. 간수들 사무실에 또 독방 보는 또 이렇게 방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반 있고 또 군의반 있고 이렇게 10개 정도 반을 이제 크게 만들더라고요. 이 눈초리반이 뭐예요? 눈초리반이 그 원래는 가발반이 먼저 생겼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머리 막 긴 머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발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눈초리까지 눈초리반까지 새로 이제 속눈썹을 눈초리라고 예, 해요? 맞아요. 속눈썹을 눈초리라고 만드는데 예, 그냥 제가 그냥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게 똑같이 우리는 그래도 못 먹어도 바깥에 나가면 되게 활력 있는데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니까 얼굴이 막 창백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감자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데 바깥에 나가서 공기라도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딱 한정된 안에만 공간에서 이렇게 빼죽게 앉아가지고 계속 가발만 떠야 되고 눈초리만 이제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등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계속 이러고 봐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야 똑같은 죄인데 저 사람들 많이 비폐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계란맛 나라고 강요당하는 닭들처럼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공간에 앉아서 계속 그 같은 동일한 노동만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고답죠. 원래는 뭐 800명 수용 능력으로 지은 건물인데 그게 1000몇 명 예탄하니까 네. 정말 콩나물 시루죠. 그러니까 120명이 네, 그렇게 작은 감방에 있으니까 9평, 10평 되는 공간에 10평에 120명이 네. 들어간다. 야, 이만큼이 아니라? 네, 아니 이만큼 아니에요. 한 평에 12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평에 12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안고 한 사람이 안고 그러니까. 밥도 앞에 사람 등 요 사이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고. 네.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면 되게 불편할 건데 한 방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한 방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계속 잡아내 보내지 여기는 수용 능력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 지나 1200명 되지 않으니까 한 방에 무조건 120명씩. 좁으면 네. 2층, 3층 그쵸. 침대를 만들고 상단을 매지요. 상단. 침대 비슷하게 후임이 이제 나온 것처럼. 예. 뭐야? 위아래를 계속 바꿔서 눕는 거예요. 아, 이거 침대가 이거 군인들도 이렇게 써요. 이거 2층으로 된 침대인데 2층 위로 침대. 2층 침대로 된 거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누워서 아, 잘 올라가자고 수 있게끔 밑에서 돼 있어요. 자고 이렇게요? 예. 근데 왜 머리가 위아래로 있는 건 뭐예요?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놓고. 왜 내 얼굴에 와 있다고요? 머리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눕히는가 하면 이게 규정이 생각할 있습니다. 텐데. 먹는 소리하고 사회에서 자기가 범죄했던 말을 못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못하게. 네, 서로 대화를 공유를 밤에 못하게. 소곤소곤하면 공유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잡혔다 이런 걸 조심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기자기로 눕히는 거죠. 좁으니까 2층 침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말이 좋아 침대지. 그렇죠, 그렇죠. 요랑 뭐 이게 제대로 있겠냐고 이게. 2층 평상에다 그냥 눕히기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야. 허리도 위에 사람 허리 못 펴고 밑에 사람도 허리도 못 펴고. 네. 예, 그렇게 있는데 이제 진짜 재수의 온부트 날에는 그게 내 입에까지 딱 들어온다고요? 예. 아, 꿈꾸다 발꾸락 빨한 애들이 많아요. 그 아침에 그렇겠죠. 싸우는데 이불은 제대로 빨긴 하겠냐고. 이불 없어요? 이불이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내가 입고 간 옷이고 저녁에는 이불이고. 예. 산포이브도 없어요. 이불 자체가.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케이스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미국 대륙으로 갖고 가는데 노예선 안에 딱 저렇게 노예들을 지그재그로 지어요. 최대 한 명은 더 이제 그 배 실기 위해 가지고.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주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피 비린내가 났다고. 근데 뭐야? 배 타 보니까 벌레를 씹으셨다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벌레가 많아요? 통상 쟤를 북한은 뭐로 만드냐면 저 나무가 이깔나무. 이깔나무죠. 이깔나무는 빈대 서식지예요. 맞아요. 예, 대한민국 뉴스에도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다가 입 약간 벌리고 자면 이제 빈대가 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내가 피비린내 나는데 뱉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켜야 될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빈대, 이, 이도 먹어요? 벼룩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너무 가려워서 딱 보니까 이제 여기 일하다가 여기 이제 뜯게 왔는데 바퀴가 앉아서 이거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정거리는 참 벌레도 이렇게 유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벌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한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똑같은 게 뭐냐. 교화소나 그 해산 보이브나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에 탈북자들이 하도 잡혀오니까 개 쇠빠뜨들 키우는 방이 있어요. 거기다 쇠빠뜨들을 가득 놓고 재우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잡힐까 개들을 다른 데 뽑고 그 널판 자우에다 사람을 재우는 거예요. 이 깔나무예요. 그 밑에서 이제 해만 딱 떨어지면 빈대, 벌레, 그것들이 올라가고
여성들이든가 막 그냥 생리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 애들 밑에 다 자궁이 뭐 다 깨물어가지고 근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 손도 씻지 못하는데 그걸로 계속 긁으니까 아침이면 다리 요런 다리가 뚱뚱 붓고 이게 또 여기 림파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겨드랑이 목 있는데 다 올라오는 거예요. 파선 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걸어서 들어왔다는 애들도 이 벌레 때문에 벌레가 매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잖아요. 막 벌레도 막 이렇게 간지럽고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녁에는 물을 안 먹으려 하죠. 국 나한테 배정된 국을 안 먹으려 하다가 그래도 혹시 먹으면 이제 사실 그게 1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 3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자다가 끙 하고 돌아설 때 찰나를 이용해서 고기를 디디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잘못 디뎌서 여기 발 디디면 그때부터 이간나 죽일년 살리는 그 쌈박질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저는 항상 그 때를 보면서 아비규환이다.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자, 어쨌든 이 정거리 교화소에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당시 1,200명 밥을 해준 이제 군의 반장이었거든요. 네. 지사방 같은 거. 네, 살짝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반장은 이제 1,200명 되는 밥을 신경을 쓰는데 감옥 안에까지 들어오는 쌀을 씻어서 로에다 넣고, 예, 그다음에 뭐 밥이 잘 되는가를 항상 신경도 써야 되고 밥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나무를 잘 이제 패고 말리고. 예. 그다음에 뭐 찍어서 매 밤마다 이제 인원수대로 나가는 거가 같이. 그럼 1,200명 밥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00명 되는 밥을 신경을 쓰는데 밥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거기다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권혜준 씨는 그럼 어떤 일을? 네, 저는 그 지령공이라고 그 교화소에 그 수용자 총반장이 있고 저는 총지령공이었습니다. 둘이서 교화소 내 그 각 과마다 할당해야 되고 그 할당량을 저녁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신입자가 몇 명 들어왔으며 몇 명 사망했고 몇 명 퇴소했고 몇 명 병보 나갔고 몇 명 입원해서 지금 허약자 몇 명 이걸 종합해가지고 교화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매일.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직책인 거죠? 예, 사실 뭐 선생들보다 더 무서워할 때도 있었고 사실 그래가지고 좀 미안할 때 많았습니다. 이 선생들이 직접 냄새 난다고 수용자들 곁에 안 옵니다. 검신하는 것도 나무 막대기 쥐고 옷을 탁 제끼지 절대로 와서 손 안 대거든요. 왜? 손 대면 그 수건을 닦는 꼴 눈 뜨고 못 봐요. 그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보고 저 아니면은 그 총반장 아니면은 반장들 보고 야 대형 세워가지고 다 검신하는 거예요. 몸 다 수색하고 자기네 뒷짐짓고 구경하는 거죠. 아니 궁금한 게 이 총지령공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들어갔을 때 신입반에 들어갔을 때 그 노동도 크게 못 해보고 붙들고 앉아서 살던 사람이라 나는 이제 들어가면 죽었구나. 그냥 그 일생을 총화해봤어요. 구루장 안에 앉아서. 들어가 신입반에 앉아 있는데 뭐 신입생들이 제가 제일 마지막 들어왔다고 천대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앉혀놓으니까 제가 구석에 그 화장실 앞에 가서 머리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 들어와서 감시창 열고 권효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너무 우아해가지고 날 쳐다봤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내가 예 하니까 너 나오라. 신입반장하고 같이 나가니까 네가 그렇게 기술이 있다며 목공 기술이 있다. 제가 그 정진에 있을 때 낮에는 나가 신문글 쓰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대패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공부했으니까 그 고급 가구를 그 디자인해가지고 그게 한번 시장에 나가는데 한번 대박 나서 전 정지신에 제가 디자인한 TV탑들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 그 소문 한번 난 일이 있는데 그 소문이 아마 갔는지 훗날에 알아보니까 그 도검철서 3처장이 교화소장한테 전화했답니다. 그 좀 쓸만하니까 써보라. 야, 그것도 정보. 좋은 거, 귀한 거 만들면 기술자가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거리 교화소 주 업무가 목공입니다. 평양에 있는 보안소 간부들이 가구를 보장하는. 저는 너무 저한테는 뭐 아주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앉아서 야 이거 특별히 보장해주고 얀 학습시키지 말고 도안 그리게 하라 하니까 그래서 6개를 그렸습니다. 이불장, 양복장, 장식장, 삼명경대 이렇게 해서 6개를 도안 그렸는데 다음날 소장이 탁 날아들어더니 탁 보더니 만족해서 얼굴에 화색 돌더니 탁 됐어. 넌 2년 벌었어 그러는 거예요. 네. 2년 벌었어?
그렇죠. 2년 그러니까 감소한다. 15년형인데 7년도 아니고 15년을 봐주셨다고요? 예, 제가 15년 받고 들어갔는데. 2년 뭘 그치. 그러니까 저는 현기단축 2년이 거기서 정말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3년을 이걸 내가 이제 평양 가서 일주일 있다 내려온 다음에 보자. 여하튼 올라가되 일주일 있다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교화국 생산처 이런 도장을 딱 지금 이걸 이제부터 하라고 승인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저를 목공지령공 초범자인데 제일 중요한 목공지령공 시켜서 그걸 제가 4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화소 지령공을 갔습니다. 아니 2년 줄이는 거는 진짜예요, 농담이에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7조라고 있습니다. 그 교화 준칙의 7조가 뭐냐면 교화 생산에서 국가에 이득을 줬을 때 국가에 이득을 줬을 때 그다음에 교화 정책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모범이 됐을 때 이럴 때 7조라는 게 차려지는데 그 7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조를 받았죠. 모범수네, 모범수. 그러니까 그 교도소장, 교화소 소장 맘대로는 아니고 그냥 법령에 아예 그렇게 돼 있다. 예,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좀 빽이 있어야 이런 일 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는 단절돼 있으니까 저는 뭐 뒤에서 백을 썼는지는 잘 몰랐는데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저희 누나가 한북도에서는 좀 이름 있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누나가 요리사하고 좀 잘 산다고 하니까 누나한테 여러 명이 찾아갔더라고요. 제일 찾아갔어요. 야, 이것 좀 해. 들어가는 거죠. 삥 뜯으러 거예요, 삥 뜯으러.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는 게 야 저 뭐야 뭐 소장쯤 와야지 뭐 아니 그럼 대이쯤 달고 담당 선생이 와서 이제 뭐 짜증 난다는 식으로 사람이든지. 자기네 집 대사가 지금 다음 달엔 자기 어머니 한갑하는데 해갑하는데 이거 뭐 좀 도와달라고 이런다. 어디 가나? 교화소는 못 사니까 다니면서 뇌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사회적 부패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뇌물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게 기형적인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보통 수감자와는 좀 다른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7년을 그 안에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저도 믿지 못하겠는데 저는 사실 일반 수용자 살았으면 2년 못 삽니다. 저는 그 교화소 말로 말하면 저는 3개월이면 게임입니다. 게임이라는 게 끝났다는 소리인데 나는 그 일반 수용자들이 당하는 것처럼 제가 당하면 제 육체를 가지고 못 견딥니다. 참 뭐 육체적 준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형기를 3년 이하로 받은 애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걔들이 살아나간 확률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근데 5년 이상을 받은 애들은 다 살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벌써 내가 5년 이상 중형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속 준비를 합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정신력 발휘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 오히려 극한이니까. 예, 생존이 정말 극한에 서 있으니까. 근데 3년을 받은 애들은 하루하루 집 생각만 하면 기다리고 그 연날이 짧으니까. 먹는 상상 속에 빠지다 나니까 허약이 오는 거예요. 근데 허약 중에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궁상 떨어서 허약 걸리는 게 첫째 조건.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런 거죠. 희망 고문이지. 짧은 기간에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빨리. 예, 걔들은 그게 다급하니까 다 죽어나가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열악하고 막 벌레도 나오는데 고강도 이제 노동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많게는 20시간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사실은 20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숙련자들은 뭐 20시간, 19시간 이렇게 걸리지만 일이 좀 손에 안 익은 분들은 20시간, 21시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갑이 이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가발반 출신 탈북민을 이만갑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여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반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까지 가발을 떴어요. 2009년도 2월에서 2012년도 1월까지 이제 가발반에서 일한 이성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린 만큼 다 심어야 돼요, 거기에. 수작으로 하나씩 다 뜨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0.0001mm 정도의 이런 간격으로 돼 있는 곳에 머리카락을 심어야 되는데 그물 씌운 바가지가 있어요. 그 바가지로 계속 맞아야 돼요. 재간이 이렇게 없냐고. 한 올 심으라는데 왜 몇 올씩 넣나 다 풀어라 그러는데 그때가 진짜 그 기술을 익힐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는구나. 출하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 출하된 날짜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일을 했고 제품이 많으면 밤도 팼어요. 밤에 막 1시간, 2시간도 겨우 자고 그 제품만 출하시키면 한숨이 나는데 바로 또 제품이 들어와요. 새벽 5시에 기상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은 교대제로 밥을 먹고 휴식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과 같이 그걸 떠야 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마지막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제도를 받아야죠. 선생님이 들어올 때면 이렇게 몽둥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 때려요. 그냥 사정없이. 얼굴도 뭐 때리고 싶은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왜 이렇게 했더냐. 넌 눈이 안 보여? 이게 뭐, 이거 설명서 못 봤어? 머리카락을 다 어떻게 했냐? 어디 갔다 팔아먹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에휴. 생기름 있잖아요. 식용유. 그거를 많이도 아니죠. 막 제품 하나 딱 떨어지면 야, 이번 출하된 제품 중에 누가 고생을 했지 하면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하면서 이름 지목해가지고 몇 숟가락? 포장이 돼서 이제 그 박스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중국 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냥 예상으로 중국하고 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말하는 거 봐서는 이거 외국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햇빛도 못 보고 가발한 애들은 대부분 제품 많이 든 애들은 얼굴이 진짜 새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제가 괴혈병이라고 걸렸었거든요, 한번. 이게 다리 쪽에 크고 작고 한 알갱이들이 엄청 덕지덕지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혈관들을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혈액순환을 걔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피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그때 제 기억에 한 3명 정도 죽었어요. 근데 저도 그 병에 걸렸다가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이렇게 불구로 살아야 되는구나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면회 오면서 무슨 약을 하나 들여보내줬는데 그때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제가 뭐 그 안에서 죽던가 아니면 평생 거치지 못했을 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봐서 병에 걸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호선약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모에 먼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 소방차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먼지를 흡수되면은 폐병도 생기고 되게 이상한 피부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많은 중건자들이. 게다가 그 영양실조에 다들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산해요. 저는 사실은 가져왔는데 이런 그 칼퇴 가방도 아니 보기에 너무 이쁜 관광지 가면 그냥 볼 수 있는 흔히 뭐 어디든 시장에서 그 파는 이런 가방들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쁜 가방이 북한의 그 교화소에서 만든 거라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칼퇴가 와서 그 다음에는 전거리 교화소에 보냈어요. 그래서 수감자들한테 그냥 털라 이런 지시했는데
수감자들이 어떻게 터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약간 설명서가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정의가 붙여 있었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 오래 된 여성들한테 이게 네. 번역시켰어요. 중국에 오래 살았다가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로만 어떤 때는 중국 하는데 글씨는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요. 맞았다고 이게. 아이고. 아니, 지금 북한 사람인데 중국어를 모른다고? 아니,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 글씨 이거를. 없어서 못 때려 죽여 그냥. 이걸 어떻게 중국말 할 줄 아, 아니까 읽을 줄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어가 무슨 알파벳도 아니고 그래. 이것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돼서 이제 나가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요. 인력은 갖다 쓸 때는 북한이 지금 제일 싸게 하니까 그걸 갖다 교화소에다가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가방, 눈썹, 뭐 가발까지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 강제 노동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 하게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발이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제 수익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네, 맞아요. 옛날에 옷이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가발이나 그리고 속눈썹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9년에 전거리 교화소를 확대해서 더 생산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위성 사진 전파견 전거리 교화소예요. 네. 그런데 이게 비교하게 되면은 2009년에 보시죠. 이게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확장이 됐네. 바로 그 건물을 수감자들이 직접 지었다고 그때 계셨던 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생산반이 생겼어요. 국민들을 지금 노예로 쓰는 거잖아요. 노예죠.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또 전거리 교화소를 이렇게 막 확장하던 이 시기에 북한의 한 지역이 이곳과 인접한 지역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그게 이제 나선 경제 특구가 이때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낮은 선봉. 낮은 선봉 예, 나선. 이 지역이 왜 이때 뜨게 됐느냐? 이 나선이라는 데가 또 중국 훈춘 쪽, 러시아의 핫산 지역, 이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세 국가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인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싼 물류비로 러시아 또 중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바이어들이 가발이나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사러 들어오기도 아주 편리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자면 수용소 겸 수출 거점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전거리 교화소가 있는 곳이죠. 회령이거든요. 네네. 지도에 보면 회령과 나선 경제특구가 굉장히 인접해 있죠. 저기 거리로는 한 100km 정도인데 북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나선과 중국과 그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생산 기지가 다 인접해 있는 거리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회령과 또 이 나선 경제특구 간에 두 지역을 굉장히 용이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가 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거죠. 이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나선 경제특구에 와서 정말 우아하게 쇼핑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가발 북한이랑 계약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는 네. 회령에 있는 전거리 이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 그 가발이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가지고 외화벌이를 한다면 이거는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북한 나름의 굉장히 나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무기밀매나 그런 것들이 보통 북한이 외화벌이하는 1등이었거든요. 무기밀매 이제 다 안 되죠. 노동자 파견도 이제 다 막혔죠. 대북 제재를 너무 쉽게 우습게 피해가면서 수천억 대 수익을 지금까지도 낼 수 있는 게 노동자 착취예요. 맞아요. 교화소를 이용한 노동자 착취와 공산품 생산 그리고 중국의 눈가림. 맞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나선인 거예요. 야. 전 세계 어디 가나 저런 형태의 생산 그 원가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리. 그 원가가 뭐가 있어요? 노동력밖에 없는데 노동력이라는 걸 전혀 지불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를 딱 선택한 거는 우연이 아니네요. 네. 자, 전거리 교화소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이제 요한나 호사작 국장님이 조사한 이제 가발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영주 씨는 이제 식사를 만드는 구내반에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작업 환경 뭐 거긴 좀 나은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니요, 뭐 교화소 안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단 한 곳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철창 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내반이라는 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바깥에 나가서 출력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군의반에 많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 그래서 군의반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상하 수도가 이제 고장나서 수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밥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못 먹었어요. 일요일 날인데. 저녁 밥은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 물 기르러 남자 취장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120명씩 다 그 간방에다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바깥에 그 마당에다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1,200명이 다 바깥에 나와 있어요. 와. 그 남자 취장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 부식 만드는 통이라고 그 철로 만든 거예요. 그 철로 만든 그 통이 그냥 맨 무게만 20kg가 넘어요. 예, 여자들이 이렇게 대를 이렇게 나무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양옆에 메고 가는. 옛날 물장수들 들고 다니듯이. 예, 그 물을 남자 취장에 가서 길어가지고 오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많죠. 나는 반장인데 이 물을 1,200명으로부터 사수해야 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을 이제 아침, 점심 이제 못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저는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췄어요. 이렇게 보안원이 여자 삼가 대문 딱 열었는데 1,200눈이 다 이게 물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네, 물통이 3개 지금 들어가는데 저도 별로 체구가 안 큰데 이거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이 물이 약탈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물통이 엎어지고 이렇게 나는 이제 맞고 현기가 늘어난다. 이게 저한테는 절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사적으로 그 물통을 제가 지켰던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여기 여자 쪽에는? 그러니까 단수가 돼서 그날은 네, 단수가 돼서 밥을 아침부터 못 지었어요. 아침, 점심. 그러니까 막 목은 마르고 다들 이제 본능만 남아있고. 그렇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끼를 붓고 여기다 손대는 사람 오늘 죽었어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에는 참 미안한데 내 상황에서는 그게 절박한 상황. 나는 오늘 이 물통 3통을 못 지키면 간수로부터 깨지고 그래서 완전 목숨을 걸고 그 물통을 지켰던 상황들도 있고. 물을 지키시려고. 네, 군의반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이 말을 2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 해산 보위부도 그냥 중국에 넘어갔다 온 사람들 물을 안 줘요. 세수할 물도 안 주는데 먹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씩 조사 시간에 나가기 위해서 복도에서 쫙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복도에도 비닐 방막으로 담장 안에니까 비닐 방막으로 했는데 이 방막에 얼음이 소리 덧친 그 얼음이 이렇게 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 몰래 먹느라고 곧 뜯어가지고 얼음도 하얗지도 않아요. 시커매 먼지가 쌓여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얼마나 새도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물 안 먹고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며칠을 못 버텨요. 근데 물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먹는 밥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있었으니까 이 포대에 중국 글자 이렇게 써 있는데 곰팡이가 꼈는데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때까지 전무후무예요. 그렇게 이쁜 곰팡이들 본 적이 없거든요. 핑크, 잿빛, 네이비, 새파란색. 곰팡이 색깔이 너무 많아요. 쌀이에요? 가루. 뭔 가루예요? 뭔 가루, 강냉이 가루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뭔지를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그 가루를 단지밥, 밥을 찌는데 로에 찌는데요. 야, 세상 그렇게 악취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이제 숙성돼서 그 안에서 썩은 냄새. 근데 우리가 못 먹겠다 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장했을 때 얘를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다 쪘는데 한 소금 다 나갔는데 진짜 맛이 기딱차게 있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달잖아요. 얘가 숙성돼 곰팡이 끼고 숙성이 되었으니까. 근데 너무 기절한 거는 1,2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게 너무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네, 그 수많은 곰팡이를 먹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가 차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제가. 아니, 아까 단지밥이 뭐예요? 단지밥이 뭐냐면요. 강냉이 쌀, 그다음에 거기다 돌, 쥐똥, 그리고 강냉이 다 먹으면 쏭치 있죠? 그 쏭치까지도 같이. 그대로 쪄서 10cm, 15cm 길이 이렇게 된 단지 모양이 있어요. 그 기계 갖다 찍어서 연탄 찍는 기계. 예, 그거 축소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분배해 주려고. 네, 그렇죠. 똑같이 분배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한 개 반에 120명이면 한 개 다에 120개 담아서 이렇게. 국은 뭘 줘요? 어떤 국이에요? 어떤 국이냐면요. 통상 저는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까마귀 날개국이 뭐냐면 양배추를 많이 심어요. 남세반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거기에 지키는 간수도 아까 240명 정도 그 사람들 다 분배되고 쭉종이야 그 껍데기를 이렇게 절여요. 예, 절이는데 소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야 새파란 색깔이 나는데 네. 충분히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가 변색이 돼서 새까맣게 절여진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먹고 제가 출소할 때 막 하루 3끼 그거를 계속 먹으니까 여기가 막 다 새까매지는. 그래서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불렀죠. 까마귀에 날개를 넣는 게 아니고 이건 입병 나고 사람 죽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북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살아있어도 되고 안 살아있어도 되고 고만인 사람들이에요. 대체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입소할 때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돼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아이고. 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노동력을 더 잘 쓰려면 조금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버텨내느라고 악을 다 쓰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반찬이라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반찬 없는데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은 360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쥐. 짝꿍이 잡아왔어요. 같이 자는 짝꿍이 잡아왔는데 벨도 다 보이는 새끼들. 털 아직 안 나. 네, 아주 금방 난 거. 7마리인지 8마리인지 잡았는데 못 먹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부식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확 튀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절박해요. 10년 받고 왔어요. 저는 좀 덜 절박한 지 못 씻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통째로 삼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막 아삭아삭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교화소에 들어왔으니까 경험할 걸 다 경험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그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인권 사례를 한번 이거 내놨던 건데 지금도 이름을 부르라면 부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뱀 같은 거는 산에 하모갈라 갔다가 잡으면은 그 목줄 해서 바로 뺏기면 뱀은 뭐 괜찮고요. 이 쥐는 이상하게도 교화소 쥐는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큰 쥐가 복도 다니는데 저는 그 수영자들 다 재우고 그 감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다 쥐가 나오면 발로 차면 이쪽 벽에 갔다가 또 살아서 또 뛰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발로 차서 꼬리지에서 그게 이만해요. 그 꼬리지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허약자들 방. 그거 감시창 열고 야 허야 너네 제일 허약된 게 누구냐? 누구라고 또 상하차반 문 열고 야 상하차 오늘 생일이 누구냐? 생일이랑 그 주면 고맙습니다. 그 지를 주는 그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 불 때는 그 하구 있습니다. 나무.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그 털만 구슬려 가지고 어떤 애는 그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 근데 그 손톱으로 뜯어서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그 한참 서서 봤어요. 그때 난 생각해서 니 나오라 해서 구워라. 그래서 먹인 그런 적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할머니가 73세 그 교화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식 하나인데 그 딸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몽골 해서 한국 오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서도 딸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쥐고기를 지금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반장이잖아요.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는데 이렇게 반짝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쥐 먹으러 가고 싶다. 쥐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다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방문 눈치 보고 살짝 따고 갔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보여 하니까 그 감옥 안에 유리가 없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유리 쭉 닳고 다른 유리를 요만한 거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쥐를 꺼내는데 다 거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서 배까지 딱 따더니 벨은 변속 안에 들락날락 하던 쥐잖아요. 그 쥐가. 그러니까 벨은 다 해서 거기다 묻어놓고 저보고 소금 매달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소금 갖다 주니까 이제 찍어서 꼬리까지 다 이렇게 드시는 거 보고 반장 나는 꼭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 붙들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감자들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또 있다고. 그 영화 빠병도 그렇고 쇼생크 탈출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독방 수감이거든요. 이 전거리 이 교화소에도 독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인데 기가 막히게 그리시네. 네.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일주일간 가셨다고 해요. 2번씩이나. 저거 주인공이 허일이라고 내가 좀 친한 친구인데 저 안에서 말려 죽이라고 소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독방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6개인데 그 밥을 주고 국을 주고 하는 건 전데 저보고 소장이 네가 이제 국 한 그릇만 더 주면 네가 바깥 들어가라 저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일이 보고 야 허일아 너 죽는다. 소리치지 말고 곱게 죽어라. 어머나. 그러니까 얘가
이 철창지고 뭐라는가 하면 지령공 너무하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지금도 꿈속에서 나오는데 저게 독방밥이라고 장기 쪽 많았습니다. 왕장기 쪽. 그걸 먹기 아까워서 놓고 있으면 지가 와서 먹을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먹는 게 오히려 허일이한테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허일이가 마지막에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제 이틀 못 견디겠구나. 이틀이면 네가 게임이니까 조용히 가라 그랬더니 야, 이 개X라 50벤쯤 수용소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 하니까 그 순복이라고 소령이었어요. 그 물 좀 한 바퀴씩 가져오라는 게. 근데 나는 그 복도에서 그 간수이 심부름하니까 1월달인데 지금인데 그거 기다 치더라고요. 그걸 내가 직접 물을 날라주고 목격했으니까 그 허일이 다음 날로 죽어서 실려 나가는데 어떻게 드나면요 시체가 꼿꼿하니까 손바닥에다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한 사람 다리 들고 꼿꼿한 통나무처럼 가져가서 양말 머리에다 딱 씌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체실 가져가면 그런 시체를 피웠죠. 사람이 저 안에서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미치거든요. 미쳐요, 미쳐. 얘기만 들어도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지금 21세기에 그 한 국가라고 자신들이 이제 칭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일인지 참. 제가 정거리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입소해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는다는 게 거기 안에 수용소 안에 공간은 있어요. 근데 200명이 씻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1200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세면장을 이제 다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밖에서 씻는 거예요. 농산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냄새. 우리가 땀이 나는데 여름에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일주일을 안 씻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냐. 근데 이제 아침에 출력할 때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일하나 생각해보고 어디서 일한다고 그 향에 가면 강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길하고 강에. 길 옆에 바로 강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저 도로에 오늘 앉아서 목욕하고 빨래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 그러면 이제 일 거의 끝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씻어라 그러는데 여기 길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초병들이 있어요. 뭐 20살, 뭐 22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요? 네, 남자들. 이 사람들 창피하다고 우리가 안 씻을 수도 없고 뭐 일주일을 안 씻었으니까 막 미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내 조카 같은 사람 나를 쳐다봐도 난 괜찮아. 나 씻을 거야. 이 시간마저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창피하다고 지나가면 못 씻으니까 뭐 이제 씻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치약, 칫솔 이제 묻혀요. 그리고 이빨 막 닦으면서 뛰거든요. 내가 봤던 그 장소에. 그럼 딱 도착을 해요. 바지 여고 풀어놨으니까 막 벗고 위에 거 이렇게 벗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에다가 옷 버물버물해서 그럼 또 저기서 사람들이 보던 거 말던가 막 씻고. 근데 여름엔 또 괜찮아요. 겨울에는 이제 그 갱변에다 머리를 이렇게 감고 딱 들면 이제 여기에 고드름이 딱 져요. 그래도 씻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씻는 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냈는데 그때 그날도 항상 제가 미친년이 하루라고 그 제목이 미친년이 하루. 내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미친년처럼 살았던 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예 그냥 대우를 못 받은 거잖아. 우리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살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들으면 들을수록 생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와중에 정거리 교화소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생명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줄 바로 면회입니다. 면회. 면회. 예, 그러니까 면회는 북한이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면회 못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된다고 보면 비정상이고요. 그 가족이 끈끈한 인연이 있고 하는 사람들 생활이 조금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면회를 오는데 그것도 자주 못 오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는 받아준다. 그런데 그게 뭐에 허용되는가 하면 칫솔, 신발, 그다음에 속내의 겉옷,
이런 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라고 속도전 가루라고 했는데 이거는 15kg까지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양념을 안 주지 않습니까? 된장, 고춧가루, 소금을 안 주고 왜? 이걸 하면 도망간다고 뼈에 힘이 생겨서 도주한다고 그걸 법적으로 못 먹게 합니다. 와, 힘들게. 그래서 부모들이 된장을 말려서 가루내서 고춧가루 섞어서 설탕을 넣어서 그 가루에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15kg로 들여오면 반장이나 이렇게 좀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애들이 가서 손가락을 찍어 먹어보고 그걸 맨 옥수수 가루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부모는 가져놨다가 자기 아들이 일반 수용자면은 그걸 못 먹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총반장이나 뭐 이런 애들이 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그래 면회 없는 아들은 아침에 매니저들이 이름 불러서 나와 하면은 애들이 탁 숟갈 들고는 애들을 다 이렇게 흩어보며 갑니다. 아주 그 보란 듯이. 그래 나가면 애들이 거기서 허약이 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앉아서 머리 떨구고 앉아서 나는 언제 저거 먹어볼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죠. 이게 뭐 궁상이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 돌아앉아. 100% 다 돌아앉고 매니저만 뽑아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먹고 들어오면 또 숟갈에다 그걸 붙이지 말아요. 다 붙여갖고 들어와.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면 그 숟갈 빨아요. 맛보려고. 면회 오는 창구가 무슨 창구냐면 면회 오는 식구들한테서 삥 뜯어내는 창구예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저희가 무슨 얘기했나 행복 빼고 다 들어온다. A4 용지부터 이런 볼펜, 그다음 뭐 런닝구 선생님들 그 뭐라 장화, 우산, 하여튼 다 들어왔어요. 뇌물용으로도 네, 엄마 다 들어와요. 생각에도 주는 거죠? 네, 교화인들을 교화시키려면 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 다 집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북한의 교화소는. 탈출 시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남자 교화소 쪽에? 제가 한 6년 좀 넘었죠. 난 해수로 이제 7년 사는 동안에 탈출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있어요? 예, 근데 이 탈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주가 제일 큰 그 사고인데 정거리는 안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240명이 선생들이 배를 때리면 2km 밖에서 일하다가도 뛰어서 들어오면 완금하거든요, 안에다. 넣고 선생들은 100% 무장지고 나가는데 240명이 나가면 초소가 딱 있는데 정말 개미도 못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도 세밀하게 구도가 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벌목하려 나갔다가 둘이 약속하고 뛰었는데 교화소가 생겨서 역사에 제일 오래 도주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평안남도에서 잡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갔다가 산에 숨어 있다가 어디 불빛 보고 허둥지둥 가다가 딱 코앞에 선생이 잠복 딱 하고 있다가 체포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도주 안 하죠. 살면서 몸서리 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몸서리 친다는 거.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까지도 한 5, 6년을 제가 담임했던 선생님이 했던 말. 너네 도망쳐서 만일 성공해서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사고나 죽었다. 시체라도 끌고 와서 이 안에 들여놓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한 5, 6년 동안 항상 꿈속에서 몸서리 쳐지도록 막.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중국에까지 간 사람을 끝까지 잡아서 시체된 사람까지 이렇게 잡아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입소하기 전에 도망친 사람이란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위치가 쌀 이는 박처럼 생겨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겨울에 잡혔는데 그냥 이제 해골만 이렇게 남았는데 한 정심쯤에 여자 삼가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도주하면 너네들 얘처럼 된다. 교주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예, 죽었어요 이 사람 이미. 시신이? 예, 시신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너네 절대로 정거리 교화소 밖을 나갈 수 없어. 얘 봐. 못 나갔지. 작년에 도망치다 이렇게 눈 속에서 죽은 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못 도망치며 설사 도망치더라도 얘처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전거리 안에서 도망친 게 아니고 외부에 일하러 가다 도망쳤대요. 도망쳤다가 잡혔어요. 근데 어디에 총을 맞았냐면 이 오른쪽 허벅지 여기 맞았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폭탄짜리 같았어요. 폭탄. 푹 파. 여기가 그렇게 푹 파이더라고요. 송알짜리가 그렇게 파였더라고요. 뒤에서. 네, 그래서 그 남자 이렇게 땅에 누워 있고 또 1,200명을 다 데리다가 여름에 다 이 사람 주위로 돌아오면 보이고 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난 상태로 저희가 봤어요. 산 상태로 와서 그걸 보여주고. 나중에 죽은 거죠. 중국에서 죽어도 시체를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쵸.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렇죠. 벗어날 수 없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을 가장 황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을 꿈꿔야 뭔가 의지도 생기고 뭔가 희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죽어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너무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화서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번호만 부여된 너의 일뿐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불만산에 거기 시체를 태우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저곳은 전거리 교화소가 있는 본 건물에서 불과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불망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불망산.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품. 아이고. 시신을 뭐 묻거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요. 소각하는 곳이에요. 소각하는 곳. 그리고 저 전거리 교화소에는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터가 수용소 옆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 교화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수천 구에 달하는 시신을 불망산으로 운반해서 직접 화장 처리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모습인데요. 이게 그 모습인데요. 이게 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방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갈 그 강가에 있는 돌 가지고 한 1.2m 높이 정도로 사방만 쌓았습니다. 지붕은 없어요. 그리고 프레임처럼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하고 위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근데 이게 왜 이걸 제가 했는가 하면 제가 지령공이니까 저보고 야 그 힘센 애들 2명 좀 데리고 나와. 그래 나오면 이 군해반 대차라는 거 있어요. 사람이 그 이렇게 자동차 바퀴에다가 구르마처럼 했는데 그 대차에다 시체를 놓고 올라가는데 또 애들은 뭐냐면 저저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좀 추천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거 태우고 내려오면 매내실에 데려가서 매내실에서 매내 음식 있는 나머지를 먹여주거든요. 왜 너들이 최고로 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입단속도 하고 그리고 너들이 그 사람이 타는 냄새도 맡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라 해서 제가 여러 번 위생 조정하고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좀 다루기가 괜찮더라고요. 꽝꽝 얼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들어서 그냥 대차에다 이게 실어놓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한참 또 경사로 올려 밀고 여기다가 나무 쌓아놓고는 불 질러놓고는 우리는 그 옆에 서서 애들 보고 야 불 떨어진 불 좀 더 올려 나무. 그래놓고 한 반쯤에 탔을 때 가자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자. 또 면회실 빨리 가야지. 오직 거기서 떠나면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내려오면 면회실 와서 즐겁게 먹고 그 들어오는데 다음 날엔 내가 가야 되니까 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신 처리는? 그냥 빗자루 가지고 처리인데 뼈 같은 거는 다 안 타잖아요. 그게 삽을 가지고 왔던 삽날 이렇게 편대 삽등으로 치면은 그 바가지가 머리 바가지가 박살나죠. 그리고 뼈 같은 거는 발로 다 차서 산에다 이렇게 뿌려버리고. 그냥 그 근처에다가? 예, 그리고 쟤만 그냥 이렇게 빗자루 쓸어버리고 그냥 내려오고. 거기 북망산은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죽으면 북망산에 갔다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그 냄새는 막 심리까지 그렇게 송장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시체 다 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관사에 사는 그 개들이 이제 물고 다니거든요. 뼈를. 그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목반 다닐 때 막 이제 개가 물고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확 쫓아가지고 뼈를 딱 들고 다니 그러면 아 내가 아는 구미뼈인가. 구미야 내가 너 대신 꼭 살아서 여기서 나가서 네 복수해 주마. 그래서 일부러 그 뼈를 제가 밟으면서 지나갔어요. 너한테 너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얘기 꼭 할게. 약속 무언의 약속.
그리고 또 어느 날 막 손톱 같은 게 보이면 아 이게 또 내 손으로 눈 감겼던 아무개 엄마 손톱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갈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데는 막 죽고 싶을 때 제가 군에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체가 나가는 날을 제가 일부러 가서 사체 나갈 때를 항상 지켜서 봤어요. 요만한 틈으로. 미라예요, 미라. 시체 나르러 온 사람도 미라고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도 미라예요. 네. 사람 미라가 죽은 미라를 이제 끌고 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시체 들고 가다 딱 떨구잖아요. 그러면 툭 떨어져서 다리나 팔이 딱 떨어지면 그래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저를 추스른 거죠.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제나 죽잖아요. 근데 아 여기서 내가 사느라고 아득바득 애쓰지 말고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거 보면서 안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그러면서 버텼고 내가 중국에 갔던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아사로 밀려서 거기를 갔는데 결혼한 것도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는 낳았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한테 안 미안한 거는 살아서 나가는 게 안 미안한 거예요. 엄마. 엄마의 존재를 그대로 엄마의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버텨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하늘 올리다 보면 그 높은 담장에서 산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하얗게 눈이 왔다. 또 몇 개월 있으면 파랗게 되고 이런 걸 6번을 겪었어요. 그걸 올리다 보면서 언제면 난 동그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살자. 살아서 15년 제가 형기를 받고 감형이 됩니다. 7년을 감형하고 그 뒤 2년 4개월 남았는데 마지막 대사 때 제가 제일 특기 모범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하고. 형기단 그건 교도소장이 좀 교도소장이 저보고 다 수용자들 모아놓고 고맙다고 토론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개준돼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오늘 장군님 배려받고 이렇게 나간다고. 노동소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죄도 아닌 죄를 가져다가 계속 집어넣고 이 사람의 죄보다 더 엄한 형벌을 때려놓고 열심히 일하면 감형해 준다. 무슨 선심 쓰듯이. 원래 7년인데. 내가 나온 자리에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책을 모르고 내만 배려받은 것 같아요.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국가라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니 북한의 주민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벌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무보수 인력이 빠지니까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처럼 어디 가서 달걀 하나, 계란 하나 훔친 애들도 또 잡아오고. 다 구루장에는 지금 이미 준비돼 있어요. 600명 대사가 나오면 구루장 안에 700명이 앉아 있어요. 참 이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더 알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라면 또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제가 태어난 거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니까 북한이었잖아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로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로 하고 싶고요. 사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김씨 일가를 빼고는 다 잠재적 죄인이에요. 이 여기 계신 분들도 북한에 사셨다면 잠재적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을 더 들여다보고 북한을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갑 오늘 제가 처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대신해서 또 탈북민들 대신해서 힘들지만 이런 얘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도 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맞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 가면 그 불망산에 가서 비석 좀 세우고 싶어요. 그게 제가 꿈이고요. 좀 사죄도 하고. 근데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인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왔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 욕심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 안타깝고요. 정말 더 미안한 거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선생님처럼 맞아요. 해외에서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주인이 좀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북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꼬집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북한의 무슨 뭐 핵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요즘 나눴는데 오늘 호사작님 때문에 덕분에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되게 무거운 얘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이런 많은 피해자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정거리에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들이 한국에서 그 첫 번째 반인도 범죄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피해자들 위해서 국가들이 힘 모여서 보상 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노예 노동, 반인도 범죄 통해서 북한산 생산됐던 물품들을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네. 이거는 꼭 우리가 화두로 좀 많이 입에 올려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네. 한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불망이 만약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져 있어요. 잊지 말자라는. 잊지 말자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는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하려는 지미 카터가 대판부터요.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정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야, 이건 영변에 있는 핵 시설 우리가 타격을 하자. 100만 명의 사망자가 2만 명. 김일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남북 간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채널 A